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22장부터 이제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이제 또 일부 학생들이 21장 연력학제 이 법칙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요 21장도 한번 이론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다 한 학생은 뭐 안 봐도 되겠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 중간중간이라 있다면 이제 그 부분만 좀 참고하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열기관과 연력학제의 법칙. 이제 이 열기관 보통 우리는 이제 엔진이라는 이제 영어로서 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열기관은 히트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지금 21장은 그 전에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공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열기관이 뭐냐라고 할 때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즉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고, 여기서 순환 과정 뭔지 기억납니까? 우리 PV 그래프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체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면 어떤 상태 I에서 나중 상태 F로 변할 때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나중 상태와 F 상태가 같아지면 우리 이걸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런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고 이런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의 일부를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모식도를 이제 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오른쪽 보면 열기관이 있고, 열기관은 지금 한 사이클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는 동안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보통 우리는 QH로 많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순환 과정 동안 이렇게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W, 그 다음에 첨자로 이 NG가 이게 엔진이죠. 그러니까 이 엔진이 한 순환 과정 동안 W의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순환 과정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QC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건 고온 저장고와 저온 저장고, 즉 온도가 높고 낮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야 열 에너지라는 게 그 존재함을 우리는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관이라는 것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진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일을 이제 얻는 거니까 열 효율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효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인류를 좀 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고전역학에서 배웠던 일의 효율, 인류과는 조금 달라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밑에 이제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 효율은 이제 기호로는 소문자 E를 많이 쓰는데 분모가 뭐냐면 QH예요. 즉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 분의 W,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의 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율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일 W를 하더라도 이걸 1초 만에 했는지 또는 10초 동안 했는지 또는 1시간이 걸렸는지 걸린 시간에 따라서 일률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은 걸린 시간은 이제 상관없이 QH, 이 QH라는 게 열기관이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급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 가솔린 기관을 돌린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래서 휘발유를 통해서 그 열기관에 충분한 열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 좀 쉽죠. 그 중에 W,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얻었던 것. 휘발유 자체로서는 우리가 바로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휘발유를 말 그대로 이제 고압으로 기체화시켜서 아주 큰 열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 열 에너지의 일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이 에너지 W라는 건 사실상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회전과 관련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열 효율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당연히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열 효율의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건지 좀 한번 보자면, 일단 열기관은 순환 과정을 따라 순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내부 에너지는 같아요.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기체 상태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 기체의 압력, 뭐 부피, 온도가 정해져 있는 이제 이게 이런 것들 상태 변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상태 변수가 되면서 한 순환 과정 동안 상태 변수의 변화량은 없게 됩니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없다라는 거. 이걸 캐치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연력학제 1법칙 한번 볼까요? 기억나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 더하기 W. 여기서 더하기 W의 W는 이제 그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기체의 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좌변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거 0이 되고, 근데 우변은 Q 밑에 이제 NET라는 첨자가 있는데 이게 R자라는 이제 그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힘 중에서도 R자 힘은 F에다가 첨자로 NET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자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Q도 이 NET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요거 R자 에너지, 즉 열기관에 관련해서 R자 열 에너지는 QNET는 QH 빼기 QC, 그렇죠?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를 빼면 당연히 R자로 흡수한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내가 흡수를 10을 했는데 방출을 7을 하면 내가 R자로 흡수한 건 3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W를 보면 플러스 W에서 이 마이너스 WENG로 바뀌었어요. 이 WENG 이건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플러스 W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플러스 W는 외부 환경에서 이 열기관의 한 일의 정의로서 플러스 W를 쓴 거니까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건 열기관이 외부로 한 일의 의미로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즉 QNET와 WENG의 값은 같다. 즉 QH 빼기 QC는 W와 같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 에너지 모식도를 봐도 여러분들 지금 열기관을 봤을 때 흡수하는 이제 열기관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QH고 나가는 건 두 가지 QC와 WENG니까 이렇게 해서도 바로 에너지, 결국 이제 에너지 보존식이잖아요. 연력학제 1법칙이.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 공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요 이제 열기관에 대한 모식도를 봐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 즉 QH-QC는 WENG와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열기관의 열 효율 말한 거 있죠. 열 효율에 WENG, 엔진이 외부의 한 일을 QH 빼기 QC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이제 보통 QH는 흡수한 거라서 보호를 이제 양수를 쓰고 이제 방출하는 열 에너지 QC는 이제 음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그 마이너스 그 절대값 QC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그냥 플러스 QC라고 적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QC 자체가 음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QC가 음수다 양수다라는 이거를 따로 이제 기재할 필요 없이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항상 이제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WENG라는 건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의 크기 빼기 방출한 열 에너지 크기를 뺀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 하면 1 빼기 QH분의 QC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열 효율의 공식은 본래 열 효율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분의 외부로 한 일.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공식으로 좀 더 많이 외우고 있는 건, 그러니까 외워서 활용해야 되는 건 이 공식이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됩니다. 유도 과정은 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결과는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열역학은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0법칙부터 배웠었죠. 제0법칙. 0법칙이 뭔지 기억이 날까요? 두 물체 A, B의 온도가 같고 두 물체 B, C의 온도가 같으면 A, C의 온도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걸 온도로서 열역학 제0법칙을 표현하기 전에 두 물체 A, B가 열평형 상태이고 B, C가 열평형 상태이면 A, C가 열평형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열평형 상태에 대한 표현을 이제 했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열평형 상태라는 건 온도라는 물리량이 같다라는 식으로 온도를 정의했습니다. 즉 열역학 제2법칙은 온도가 어떤 물리량인지에 대한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을 저번 장에서 배웠죠. 이건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하나의 작은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에너지 보존 중에서도 그 내부 에너지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기억납니까? 결국 개의 그 외부 환경에서 한 일, 외부의 환경으로는 Q도 W도 있고 Q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개의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데 개의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도 변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도 변할 수도 있고 그 포텐셜 에너지도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부 에너지도 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력학 제일 법칙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오롯이 이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이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좌변은 W와 Q만 남고 결국 연력학 제일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하나의 이제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칙 연력학 제 2법칙이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에너지 자체가 새로 뭐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칙에서는 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A 에너지는 B가 될 수 있고 B도 A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법칙은 에너지의 전환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변화의 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그 기상에서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바람이 불죠. 반대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수조에 어떤 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처음에는 잉크가 퍼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퍼지게 된 잉크는 시간이 다시 지난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모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총 한 3가지 물론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0% 효율의 열기관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100% 효율이 가능하다고 하려면 위에 있는 공식에서 QC가 0이 돼줘야 돼. QC가. 근데 QC는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저장고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모두 1로 바꾼다. 즉 1로 전부 다 QH가 100%다 W와 같아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열 효율이 1이 되면서 퍼센테이지로는 100%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QC가 왜 0이 될 수 없냐라는 이거는 그 2가지로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각자 조금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이다 생각이 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QC가 0이 될 수가 없는 이유. QC라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QC는 보면 QH도 있죠. 위에 보면 모식도 보면 QH하고 QC가 있는데 이건 결국 아까 열 에너지라는 것 정의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는 고온부와 저온부, 즉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열 접촉을 해야 열 에너지라는 게 이제 이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온도가 높다고 해도 그 개 전체가 온도가 다 똑같이 다 높다고 하면 열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도 열기관은 고온부가 있고 저온부가 있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QH가 있다라는 건 고온부에서 방출이 되는 열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온부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없다라는 이거 자체가 열 에너지로서의 그 기준, 열 에너지의 정의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이 100% 효율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두 번째는 PV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여기 PV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걸 여러분들 그 일부 학생들은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I 상태가 있고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가역적으로 변하는데 F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등온 과정으로 변했다. 등온 과정을 보고 선생님 등온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 그 말은 지금 이건 등온 팽창이죠.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등온 팽창이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만큼 이 기관도 외부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W하고 Q하고 크기가 똑같은데요? 이때는 열 효율이 1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열 효율 1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열기관은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는 걸로 우리 열기관을 정해요. 즉 I에서 F 상태로 상태가 변한 건 한 순환 과정이 아니죠. I하고 F가 지금 상태가 다르니까 F에서 다시 이렇게 I 상태로 어떤 경로든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한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기관을 이렇게 순환 과정으로 이제 기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자동차 엔진이 됐든 뭐 어디 엔진이 됐든 엔진은 어쨌든 간에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할 때 어느 짧은 시간 동안에서는 부피가 팽창할 수 있지만 무한히 부피가 팽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실린더 자체가 길이가 무한할 수는 없으니까 부피가 팽창한다고 해도 얼마 뒤에 다시 부피가 또 수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이게 반복하면서 피스톤이 결국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그 자동차의 동력으로서 이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열기관의 열 효율은 순환 과정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PV 그래프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동그라미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하트 모양으로 뭐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별 모양 이렇게도 이제 상태가 변할 수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 어떠한 과정이든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 QC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과정이든 한 사이클 동안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도 있지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PV 그래프에서 순환 과정의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100% 효율의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열 펌프와 냉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 펌프와 냉동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열 펌프는 그 히터, 난방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냉동기는 말 그대로 냉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냉방기에는 뭐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고 난방기에는 말 그대로 뭐 히터 뭐 그런 종류가 있죠. 그럼 열 펌프하고 냉동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난방기는 말 그대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냉동기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당연히 이것도 연력학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연력학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열펌프와 냉동기는 사실상 같은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사실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냉난방기라 그래서 난방 기능도 되면서 동시에 냉방 기능도 동시에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가 어떻게 가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저온 저장고에서 이 중요하죠. 저온 저장고에서 고온 저장고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 여기서 에너지는 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장치를 우리가 열 펌프와 냉동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열 펌프 또는 여기에 책에 따라서 냉동기라 적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열기관과 어떻게 모식도가 다른지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열기관과 완전 정반대임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보면 열 펌프는 열 에너지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죠. 우리가 열 에너지를 처음에 이제 배울 때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것도 열역학 제2법칙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문장이 세 문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했던 게 어떠한 열기관도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열 에너지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즉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열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데 반대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면 반대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날씨가 추운데 그러면 이제 난방기를 틀잖아요. 난방기를 틀면 교실 안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바깥 실외는 매우 춥기 때문에 우리 실내도 사실 시외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져서 우리가 추운 게 자연적으로는 자발적인 현상이 되는데 우리 난방기 즉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써서 우리 교실 안의 온도 또는 가정의 온도를 더 높이는 거니까 에너지의 방향으로 따지면 자발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자발적인 방향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히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하면 즉 이 W 화살표 방향도 다르죠. 열펌프의 외부에서 열펌프에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를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열 펌프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아까는 열기관의 열 효율이 있었고 여기서는 열 펌프의 효율입니다. 이 열 펌프의 효율은 성능 계수라 그래서 보통 줄여서 COP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COP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COP는 냉방용과 즉 냉동기와 난방용, 즉 열 펌프와 좀 COP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이 COP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한여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름이고 여기가 그래서 실내고 여기 바깥이 실외예요. 한여름이라서 예를 들어서 바깥의 온도가 너무 더울 것 같긴 한데 40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실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더 높고 실내 온도가 더 지금 낮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지금 열 접촉됐다고 하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발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기에 좀 덥다, 뭐 더운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냉방기를 틀게 되는 거죠. 냉방기를 튼다라는 건 아까 특징이 뭐였냐면 저온부에서 즉 20도에서 40도로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자발적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Q의 방향이 지금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즉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온도는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운 실내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실외기라고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바깥에 설치한 데 실외기거든요. 바깥에 설치한 그 실외기의 온도는 되게 높은 열 에너지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지금 반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냉방기죠. 여름에 사용하는 이 냉방기의 COP, 냉방기의 COP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효율, 성능 계속 효율이 어떻게 하면 더 높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분모를 한번 봐보세요. 분모는 W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 W를 가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W는 당연히 작은 에너지를 가해줄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펌프의 한 열은 작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니까 W는 분모에 우리가 분모에 넣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냉방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실내 온도를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에어컨을 틀면 실내 온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바깥의 온도는 높아지는 온도가 있어요.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우리의 그 목적 에어컨을 트는 목적 냉장고를 트는 목적은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바깥의 온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안은 시원하지만 에어컨 그 뒷면 물론 이제 손이 잘 닿지 않지만 에어컨 뒷면은 되게 이게 되게 뜨거워요.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에어컨을 트는 그 냉장고를 트는 이유가 냉장고 그 뒷면을 따뜻하게 하려고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냉방용의 COP는 분자에는 QC 즉 저온에서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이렇게 빼왔냐라고 표현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감이 저온에서 전달된 에너지로서 정의합니다. 즉 W분의 QC로서 냉방용의 COP를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비교하면 좀 더 이야기 수월할 것 같은데 이제 곧 이제 겨울이죠. 지금 11월이니까 겨울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 실내가 있고 바깥에 실외가 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아직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지만 영하 1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내 온도는 마찬가지로 영상 20도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열 에너지의 방향은 고온에서 저온이라고 했으니까 실내에서 실외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내 온도는 열 에너지 방출하니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기에 좀 춥다.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 지금 내 방 온도 너무 낮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히터를 트는 경우가 있죠. 히터를 튼다라는 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해서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열 에너지의 방향이 조금 전에 실내에서 실외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동시키면 말 그대로 실내 온도는 더 높일 수 있고 그만큼 실내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터를 틀게 되면
실내의 온도는 높아지지만 그 실외기 바깥에 설치한 거기서는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도가 더 낮아진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난방용, 여기서 이제 히터가 되는 건데, 히터의 COP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분모는 냉방용과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작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할수록 우리가 효율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분자는 다르죠. 분자는 QH가 바로 분자로 들어갑니다. 히터를 틀면 실내 온도는 높아지고 바깥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히터를 트는 이유는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바깥의 온도를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COP 난방용 같은 경우는 분자를 QH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